생산과 소비 브로그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국민의힘 경선 과정을 살펴보았죠.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한덕수가 갑자기 크게 부상했죠. 한덕수가 대통령 선거에 나가겠다고 발표도 하지 않았는데 김문수보다 3자 대결에서 보면 한 7%가 더 잘 나왔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걸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익 따라 유행 따라 움직이는 껍데기 세력이 한덕수한테 많이 붙더라. 확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 껍데기 세력은 언제 붙냐? 도대체 그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고서 선거에 임하냐?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김문수한테는 왜 안 붙고 한덕수한테는 왜 붙냐? 그 당시에 이제 얼마 안 됐죠. 다 알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관세 협상을 벌여야 되는 상황이었죠. 한덕수는 어떤가요? 어떤 이력이 있나요? 친미파 인사에 영어에 능숙했죠. 그래서 부상한 거예요. 시대에 맞는 역량을 갖추었다 이렇게 판단이 된 거죠. 그러면서 껍데기 세력 인사들이 붙은 거예요. 껍데기 세력 인사는 무엇을 중시하느냐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정치적 행위에 큰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비상계엄 선포가 옳으니 그르니 탄핵 찬성이 맞니 탄핵 반대가 맞니 그런 거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주로 이익 위주로 판단을 하죠. 그 이익 따라 유행 따라 움직이는 세력이라 했잖아요. 그래요. 확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선거에 대해 생각해보자. 정리를 해야 되겠죠. 정치인을 판단하는 기준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탄핵 정부와 같이 세력 간 갈등이 격화될 때는 세력에 속한 인사들이 첫 번째 판단 기준은 투쟁이 된다. 시기마다 다르겠죠. 그래요. 평화 시가 있을 테고 투쟁 시기가 있을 테고 평화 시기에는 성과를 낼 수 있는 이제 업적이나 역량이 주요 기준이 되겠죠. 그래요. 투쟁 시기에는 투쟁이 첫 번째 기준이 되죠. 평화 시기에는 당선된 이들이 뭐 이명박이나 박근혜가 되는 거죠. 누가 근대국가 수립에 적합한 인물인가. 이것이 기준이 되는 거죠. 근데 갈등이 격화되는 시기에는 투쟁이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선된 이가 윤석열이죠. 한덕수가 김문수보다 더 많은 지지를 받는 이유는 투쟁에 더해 시대가 요구하는 역량이나 업적을 지녔기 때문이다. 갑자기 한덕수가 확 뜨더라. 김문수보다 훨씬 잘 나오더라. 한덕수도 투쟁에 대한 이력이 있잖아요. 그래요. 탄핵을 무릅쓰고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았잖아요. 위험의 크기는 김문수보다 더 컸죠. 그래서 투쟁 이력이 있었던 거예요. 결집이 안 깨지고 시대에 맞는 역량이나 업적이 역량을 지녔다고 보는 거죠. 껍데기 세력 인사들이 붙는 거죠. 그래서 한 7%가 더 잘 나왔다는 거예요. 즉 껍데기 세력은 정치적 행위보다는 주로 개인적인 이익이나 국가적 이익에 민감하는, 그게 쉽게 말해서 이익에 민감하죠. 껍데기 세력의 중요한 판단 기준은 역량이나 업적과 같은 역량이나 업적이 되죠. 이익을 중시하니까. 개인의 정치적 행위에는 관심이 없다.
정치적 행위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윤석열의 행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 그런 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더불어민주당이 반시장적 부동산 정책을 쓰면 어떤가요?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확 올라가죠. 그 이제 개인적인 이익이나 어떤 국가적 이익을 따져볼 때, 저거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확 붙는 거라는 거예요. 이익의 관점에서 본다, 그 사람들은. 다 다르다. 그래요. 공산주의 세력이 이제 판단하는 기준, 껍데기 세력이 판단하는 기준, 근대국가 수립 세력이 판단하는 기준. 그러니까 껍데기 세력은 좀 근대국가 수립 세력에 성향이 있고 근대국가 수립 세력이 잘 붙는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아니 뭐 성과를 내는 쪽은 어떤가요? 국익을 증진시킬 수 있고 근대국가 수립 세력 인사라는 거예요. 공산주의 세력 인사는 성과를 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덕수가 공산주의 세력 인사보다는 근대국가 수립 세력 속에 속하면서 영어를 잘하잖아요. 저 사람은 성과를 낼 수 있겠구나. 그렇게 판단하는 거죠. 따라서 첫 번째 판단 기준에 껍데기 세력이 선호하는 기준을 갖춘 인사가 가장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갈등이 격화되는 시기에는 그러면 뭔가요? 투쟁 이력이 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세력을 결집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어떤 시대가 요구하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이제 껍데기 세력이 많이 붙죠. 첫 번째 판단 기준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다르다. 그렇죠. 뭐 어떤 시기냐 이게 중요해지는 거죠. 그러한 인사는 첫 번째 기준으로 지지 세력을 결집하고 두 번째 기준으로 외연을 확장한다. 첫 번째 기준이 뭐 역량이나 업적으로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또 뭐 두 번째 기준이 뭐 국가관이 될 수도 있고 투쟁력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요. 이와 같은 선거 이론이 현 시대에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는 알아본 바가 없어 잘 모르겠다. 이거를 쓰니까 보는 거죠. 분석을 하면서 선거들을 살펴보면서 왜 한덕수가 떴지? 뭐 이런 거죠. 왜 또 김문수가 떴지? 왜 한덕수가 김문수보다 더 잘 나왔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나온다는 거예요. 일종의 이론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일반화하면 이론이라는 게 뭐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6월 대통령 선거 결과를 보라는 거예요.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기권율이 20%라는 거예요. 정치 그래요. 정치에 무관심한 이들로 보면 되는 거죠. 나 정치에 관심 없어. 그냥 놀러 가는 게 나아. 그래요. 김문수가 41% 정도 얻었죠. 이재명이 한 49% 정도 얻었고 과반은 못 넘겼다는 거예요. 유권자로만 보면 40%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투표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권영국을 더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40%가 안 된다는 거예요. 민주노총의 권영국을 얘기하는 거죠. 권영국은 정의당 같은데 잘못 적혀 있는 것 같네요. 49.42%. 김문수는 이제 41%를 얻었죠. 윤석은 8% 얻었죠. 대략 서로 뭐 반반이라 보면 어떻게 되나요?
과거 윤석열을 지지했던 표가 더불어민주당으로 이동한 게 아니라 그래요. 이준석한테 개혁신당으로 갔다. 개혁신당 이준석으로 갔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윤석열을 싫어해요.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인사들 중에서 20%가 20% 정도 되죠. 20%까지 안 될 수도 있죠. 이준석 표를 보면.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한동훈을 지지하는 거죠. 근데 한동훈이 안 나왔어요. 그럼 그 표가 어디로 가냐? 딴 데로 간다는 거예요. 이준석에게 간 거죠. 그렇게 분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요. 2000년대 이후 한국에서 최소 20% 이상의 유권자는 정치에 관심이 없다. 그래요. 확인이 되죠. 이 시기 굉장히 그래요. 투표율이 높았다는 거예요. 참여율이 굉장히 높았죠. 그래도 20%는 선거를 안 하더라는 거예요. 물론 몸이 불편하거나 선거를 할 수 없는 지역에 거주하여 선거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도 그렇지만, 그렇죠. 개인적인 사정이 있거나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항상 20% 이상의 국민들이 선거에 불참하니 이는 분명한 사실이다. 20% 이상의 유권자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성향이 정해져 있지 않아 선거에 참여하지 않은 이는 성향이 정해지면 선거에 참여한다. 성향이 무관심한 이도 관심이 생기면 정치에 참여한다. 하지만 그러한 사람들을 대체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기권율은 항상 20% 이상을 유지하게 된다. 그렇죠. 항상 20%는 있다. 그 사람들이 꼭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요. 언제나 정치에 의견이 없는 사람들이 20%는 있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탄핵 심판 이전에 한국 국민들은 탄핵에 얼마나 찬성했을까? 얼마나 찬성했을 것 같나요? 탄핵 심판 이전에. 윤석열이 탄핵 결정에도 불구하고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49.42%를 얻었다. 근데 탄핵 심판이 끝났죠. 탄핵 결정이 났죠. 그래도 50%를 못 넘었다는 거예요. 탄핵 심판 되기 전에는 어땠을까요? 서로 막 여론전하고 그랬을 때는 훨씬 낮았을 거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탄핵 심판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50%를 넘지 못하는데 전체 유권자로 계산하면 고작 38.94%를 얻었을 따릅니다. 결국 38%의 국민의 뜻으로 윤석열 탄핵을 결정한 것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정당성이 있냐는 거예요. 민주정치 입각에서 보면 정당성이 없다는 거예요. 정의당 표를 다 더해도 큰 차이는 없다. 하여간 탄핵 심판 후에도 이 모양이니 탄핵에 반대하거나 무관심한 국민들의 수가 압도적인 다수였으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탄핵에 반대하거나 그거 관심 없어 이런 사람들이 압도적인 다수였다는 거예요. 가장 정확한 여론조사라는 거예요. 선거가 국민투표를 하지 않은 이상. 그래요. 실상 상대방 정당을 무력화하고도 49.42%를 얻어 당선되었다면 선전한 것은 아니다. 상대방 정당을 무력화시켰잖아요. 49.42%가 그리 대단한 수치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2012년 정상적인 대통령 선거를 통해 당선된 박근혜는 51.55%를 득표했다. 박근혜 당선될 때 민주당을 무력화시키고 선거했냐는 거예요. 그래도 박근혜는 50%를 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49.41% 득표는 민주당 사상 가장 높은 득표율이다. 민주당이 변칙적인 수단을 선호하는 이유가 있는 법이다.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이. 또 변칙적인 수단을
또 선호하는 이유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 대통령 선거에서 야, 우리가 어지간하면 유리해. 선거가 우리한테 유리한 수단이네. 민주당이나 민주당 지지자들이 아, 이거 뭐 선거 룰을 확실하게 세우자. 다른 수단은 다 안 돼.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크죠. 그런데 가장 49.42%는 민주당이 가장 많이 역사상 가장 많이 득표한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득표율이라는 거예요. 사실이라는 거예요. 정권 교체를 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밀란을 통해서 또 뭐 재판을 통해서 변칙적인 수단이죠. 비정상적인 수단을 선호하는 거예요. 이 선거는 완전히 또 무력화시켰잖아요. 재판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50%는 못 넘겼다는 거예요. 그 또 정권 교체 그 전에 문재인 있었잖아요. 그때도 뭐 그렇게 한 42%밖에 못 얻었다는 거예요. 근대국가 수립 세력이 산산조각 나서 승리한 거지. 비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면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은 정권 교체가 힘든 당이라는 거예요. 자기들도 아는 거죠. 그래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김대중이 그나마 정상적인 선거를 통해서 당선됐지만 비정상적인 상황이 전개됐다는 거예요. 그때는 IMF 사태라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었죠. 거기에다 또 분열하고 그 당시 한나라당이 이회창과 이인재로 윤석열이 탄핵된 데에도 한덕수와 단일화 과정에서 큰 소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김문수는 41.15%를 득표했다. 2017년 탄핵 전국에서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24%를 득표했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2017년 대통령 선거 때는 근대국가 수립 세력이 산산조각 났지만 2022년 대통령 선거 때는 근대국가 수립 세력이 결집했기 때문이다. 물론 껍데기 세력에 속하는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국민의힘 지지를 철회했다. 탄핵 심판이 나면서 껍데기 세력은 철회했죠. 근데 근대국가 수립 세력은 어떤가요? 탄핵 심판이 탄핵으로 그래요. 심판했어도 윤석열을 파면했어도 41%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때는 박근혜 때는 24% 나왔는데 왜 김문수는 41%를 받았지? 차이가 뭐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이때는 결집하고 이때는 산산조각 났을까? 항상 이런 이제 갈등이 격화되는 시기에는 국민의힘에는 두 파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사과하자는 파, 사과파가 항상 등장하죠. 사과파가 득세를 했어요. 근데 박근혜가 사과할 때마다 어떤가요? 지지율이 뚝뚝 떨어졌죠. 한 두 번, 세 번 하다 보니까 대통령 지지율은 한 5%, 4, 5%까지 빠져버렸죠. 한 번 할 때마다 10%씩, 10%가 넘게 빠졌죠. 이 갈등이 격화되는 시기에는 그래요. 사과는 역효과를 낸다는 거예요. 투쟁식이죠. 근데 어떤가요? 윤석열 탄핵 정국 때는 저항을 했다는 거예요. 투쟁을 한 거죠.
사쿠라 투쟁이라 하더라도. 그랬더니만 결집이 됐다는 거예요. 결집이 깨지지 않은 거죠. 이해를 하라는 거예요. 차이가 발생한 원인은 2017년 탄핵 정국에서는 사과파가 당을 장악하여 당 차원에서의 투쟁이 없었고 2022년 탄핵 정국에서는 투쟁파가 승리하여 사쿠라 투쟁이라고 하더라도 투쟁이 있었기 때문이다. 뭐가 있고 뭐가 없었냐를 보라는 거예요. 세력이 분열되는 것과 세력이 결집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 세력이 쪼개지면 결집하는 데에만 3년이 걸린다. 그걸 알아라는 거예요. 2017년 박근혜 탄핵 때의 사례를 확인하면 된다.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사과하니까 계속 어떻게 되나요? 지지율이 뚝뚝뚝뚝 빠져버리잖아요. 한 번 할 때마다. 그러다 어떻게 되나요? 와, 쟤네들 도저히 안 되겠다. 문제 있는갑다. 그러면서 분열돼 버리죠. 세력 자체가.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흘러가게 되는지. 투쟁 시기에. 세력이 쪼개지면 결집하는 데만 3년이 걸린다. 그렇죠. 2017년 박근혜 탄핵 때 사례를 확인하면 된다. 하지만 세력이 결집했으면 투쟁을 이어나가며 결집을 유지하기만 하면 된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세력이 결집하고 있어야지 껍데기 세력이 붙는다는 거예요. 나 더불어민주당 더 싫은데? 저기 좀 힘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저기 한번 힘을 실어줘야 되겠어. 그러면서 껍데기 세력이 붙는다는 거예요. 한 박근혜 탄핵 이유를 한번 쭉 살펴보라는 거예요. 2000년 총선에서 40% 이상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 껍데기 세력이 확 붙어버리잖아요. 저기 힘을 실어줘야 되겠어. 그러면서 보궐선거 이기고 대통령 선거 이기고 지방선거까지 이겨버리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야당이 할 거는 사실은 현 시대 한국에서는 결집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러면 상대방 정당이 지지율을 올려주는 법이다. 상대방 정당이 지지율을 올려준다는 거예요. 더불어민주당이 늘 하는 게 있잖아요. 더불어민주당의 종북, 친중공, 반미, 반일, 반무명적 농업 공산주의 성향이 바뀌지 않는 이상 이는 필연적인 현상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그 지지율은 계속 유지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정책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정책은 그 사람이 하는 거죠. 왜 그런 정책이 나오는가요? 얘기했잖아요. 막 개발하면 안 돼! 이러면서 개발 못하게 하고, 벽에다 그림이나 그려. 아파트는 무슨 아파트야? 뭐 이런 식이잖아요. 막 세금 부과하려고 하고, 반기업 정책 쓰고, 그러면, 이제 껍데기 세력 인사들이, 야, 저거 안 되겠는데. 국가 이익이나 내 이익에 도움이 안 되겠는데. 근데 이제 결집을 하고 있어요. 40% 정도 나오는 정당이 있어요. 그럼 그게 찍는다는 거예요. 항상 그러하다는 거예요. 물론 투쟁의 이력과 동시에 국민들로부터 역량과 업적을 인정받는 정치인이 있다면 훨씬 수월하겠지만 그러한 인사는 흔하지 않다. 그렇죠. 투쟁의 이력도 있고 이제 한독수가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요. 또 그 시대가 요구하는 역량이란 게 있잖아요. 그 역량을 그때 그 당시 한독수는 가지고 있었던 거죠. 정치인들에게 투쟁은 중요한 정치적 자산이다. 특히 위기 시의 투쟁은 더욱 빛나는 이력이 된다. 아니 뭐 힘들지 않을 때야 뭐 투쟁하는 게 어렵지 않죠. 위험이 없으니까. 위험이 있었던 건 언젠가요? 태극기 집회가 3번 있었잖아요. 대규모 태극기 집회가. 박근혜 탄핵 때 그때 이제 위험이 있었죠. 그 투쟁 이력이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나는 맞서 싸웠다. 위험을 무릅쓰고 그때 그 중요한 정치적 자산이 되죠. 2차 태극기 집회 때는 별로 위험하지 않았죠. 조국 사태 때 있었죠. 또 3차 태극기 집회 때 또
투쟁한 거는 유형이 있었잖아요. 그 이력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 이력을 잘 알아라는 거예요. 자기 자산을 써먹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자기가 활용하기 나름이죠. 그거는 김문수 한번 잘 써먹었고 그 대통령까지 됐잖아요. 장동욱도 한번 써먹었고 근데 이제 잘 써먹지 못하면 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건 개인이 알아서 판단해 살 문제이기 때문에. 윤상현 같은 사람은 투쟁 위험을 무릅쓰고 투쟁했지만 자기가 또 잘 부상하지 않는 거는 자기 본인이 기회를 이제 잘 포착해서 써먹어야 되는 거죠. 어차피 권력 투쟁에서 승리해야 개인적 성취를 거둘 수 있으며 또한 당은 집권할 수 있다. 그렇죠 뭐. 투쟁을 기피하는 이는 정치할 생각을 버리는 것이 좋다. 그래요. 투쟁이 중요하다. 어차피 권력 투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투쟁을 기피하는 이들은 그냥 정치하고 어울리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한 이는 정치하고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다. 물론 여기서의 투쟁은 상대방 세력과의 투쟁을 가리키지 내부 분열을 일으키는 투쟁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투쟁만 하면 된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국민들이 판단하는 것, 또 소속된 세력 인사들이 판단하는 거는 누구와의 투쟁을 원하나요? 내부 투쟁, 당 내부 투쟁, 또 지지자들과의 투쟁을 원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또라이라 하는 거죠. 퇴출 대상 이런 거죠. 그런 사람은. 그래요. 상대방 세력과의 투쟁이 좋은 이력이 된다. 그걸 알아라는 거예요. 여느 조직과 마찬가지로 내부 분열을 일으키는 투쟁은 퇴출 기준이 될 따릅니다. 모든 조직이 다 그렇죠. 뭐 계속 내부 분열을 일으켜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이거 조직이 유지되지 않겠다 싶으면 퇴출당하는 거죠. (2017년) 대통령 선거가 끝난 후 수백 명이 수사받고 구속되었다. 결집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이게 단순히 뭐 집권도 집권이지만 투쟁 시기에 투쟁을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수없는 사과와 국회의원이나 고위 관료라는 신분은 아무런 방패가 되지 못했다. 그걸 알아라는 거예요. 박근혜가 열심히 사과했죠. 그래서 뭐 엄벌을 안 받았냐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국회의원이나 고위 관료들이 깜빵에 갔나요? 그런 거는 그래요. 방패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투쟁 시기에는 24%를 득표한 정당은 사라질 정당, 집권이 불가능한 정당으로 보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이나 재판부가 우습게 보기 때문이다. 어차피 사라질 건데 뭐 출세나 하자 저기 충성하면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최악의 조건에서도 40%를 득표했으니 집권 가능성이 살아있다. 죽지 않았잖아요. 이러면 함부로 또 못하는 거예요. 함부로 했다가 쟤네들이 집권하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방패가 되는 것은 득표를 나타내는 정치적 파워지 사과나 신분이 아니다. 파워가 방패가 되는 거예요. 정치적인 파워는 뭔가요? 결국은 지지율이라는 거예요. 45% 정도 득표했으면 훨씬 나았을 텐데 안타깝긴 하다. 그래도 이제 40%를 얻었다는 거예요. 산산조원하는 정당이 아니야. 이런 시기에도 말이야. 탄핵당하고 엉망진창이 됐는데도 말이야. 우리 세력은 40% 정도 돼. 봐. 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하여 패배라고 하여 다 같은 패배는 아니라는 말이다. 패배라고 해서 다 같은 패배가 아니다. 24% 받는 거하고
40%를 받는 거하고는 다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국민의힘 지도부와 후보 김문수가 다투고 여론조사에서 김문수와 이재명의 지지율 차이가 10% 이상 차이가 나면 패배가 불보듯 뻔했지만 1%라도 더 얻는 것이 중요하기에 2025년 5월 20일 여론의 진실을 알려주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독려했던 것이다. 이걸 쓰니까 이제 마지막까지 독려를 했죠. 안 된다. 조금이라도 더 해야 된다. 아주 진짜라는 거예요. 진실도 알려줬다는 거예요. 10% 이상 패배, 여론조사는 10%, 15%의 차이가 난다지만, 진실은 그게 아니다. 이것을 알려줬죠. 가장 최근의 리얼미터 조사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차이는 18.8%이다. 그 20% 차이 난다. 무조건 이런 식으로 계속 여론조사가 발표됐다는 거예요. 과거에 비추어볼 때 실제로는 6.5%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인다. 언제 선거냐? '그래요. 5월 20일 날 예측했다는 거예요. 보름 전에. 아니다. 20% 차이 안 난다. 6.5% 차이다. 그렇게 얘기해 줬다는 거예요. 진실을. 결과적으로 김문수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차이가 12% 정도에 이르면 선거 결과는 알 수 없다. 그럼 이제 왜 그렇게 보냐 이유도 설명해 놨겠죠. 내가 예전에 분석해 보니 말이야. 이 글을 쓰니까 분석해 봤겠죠. 그때 여론조사에서 국민 홍준표가 12% 나오던데 실제 결과는 24%가 나왔어. 딱 분석했겠죠. 12% 더해봐. 65% 차이야. 역사적 분석인 거죠. 탄핵 정국이니까 분위기가 비슷하잖아요. 리얼미터가 맞았겠어요? 이거를 쓰니까 맞았겠어요? 참고로 대통령 선거 당일 방송 3사가 발표한 출구조사에서 12.4% 차이가 난다고 했다. 사실이죠 뭐. 실제로는 8.27% 차이가 났으니 8.27% 차이 난다는 거예요. 49.42 빼기 41.15 해보라는 거예요. 거짓말인지. 보름 전에 예상한 이거를 쓰니 예상은 1.77% 빗나갔지만 당일 출구조사는 4.13% 빗나갔다. 맞다. 출구조사는 맞죠. 리얼미터는 얼마 빗나갔나요? 10% 빗나갔다는 거예요. 1.77% 빗나간 이유는 선거 기간 동안에는 한 목소리 내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끝까지 다투면서 선거를 치른 결과이다. 한 목소리 내라고 했는데 마지막까지 다투면서 선거를 치렀잖아요. 한 목소리 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안 틀렸을 거 아니에요. 이걸 쓰니까 위로 틀린 것도 아니고 아래로 틀렸잖아요. 지금 그 진짜라는 거예요. 응? 뭐 다음에 보기로 하고 뭐 잘 응? Bluetooth mode. Line in mode.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참여를 해서 한 목소리를 내면 되는데 한 목소리를 내거나 침묵을 지키면 되는데 그 반대 목소리를 내면 선거를 망치게 되겠죠. 분열을 일으키는 거죠. 그때도 윤석열 절연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막 그랬잖아요. 한 목소리를 내면 좀 나았겠죠. 목소리가 달라지면 어떻게 되나요? 그 표 어디로 가버리나요? 이준석한테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인기가 있으니까 이 사람을
이 사람을 하면 그냥 단순 덧셈이 되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소리를 내고 지지할 때 그게 플러스가 되는 거지. 이 사람이 유력 인사니까 이 사람을 쓰면 되겠네? 근데 딴 소리를 해요. 한 목소리가 안 돼요. 표 다 떠난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라는 거예요. 계획신당 후보 이준석은 국민의힘 비주류표 대부분을 얻어 8.34%를 득표할 수 있었다. 그렇죠. 쪼그라들면서 그 표들은 어디로 가나요? 더불어민주당은 싫으니까 안 가고 이준석한테 갔다는 거예요. 그거 잘 알아라는 거예요. 이번 실에서 마치겠습니다.